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한 소년의 주검이 떠올랐다. 시신은 발견되자마자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마산 시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저지하는 경찰을 제치고 시신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얼굴에 추루탄이 박힌 참혹한 모습의 소년. 그는 마산 상고 입학을 앞둔 예비 신입생 17살의 김주열이었다. 최루탄이 눈에 어떻게 박혔는가를 소개한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이 쓰는 최루탄이 아니고 군대가 전투 상황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투용 최루탄입니다. 부검하는 의사들도 발사에 의해 박힌 것인지 인위적으로 사람이 박은 것인지 아는 바가 없다. 당시에는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이죠.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런 전투용 최루탄까지 사용하면서 시위 진압을 했고 나중에 총도 쏘죠. 한 8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시위 현장을 수습하는 경찰들에게 이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너무나 참혹한 상태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공개했다가는 더 큰 시민들의 어떤 반발을 살 것을 우려한 경찰이 그 녹음 같은 걸로 시신을 묻고 거기다 돌을 달아서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 1960년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져서 마산에서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나와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주열도 같이 나와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김주열은 원래 남원에서 자란 학생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마산 상고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여서 그 마산 상고의 진학을 위해서 외갓집이 있는 마산으로 와서 이미 시험을 치렀고요. 합격자 발표가 3월 16일 날 예정돼 있었어요. 그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김주열도 같이 동참을 한 거죠. 3월 15일 날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거고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거는 4월 11일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거죠? 실종이 되자 그 어머니가 남원에서 마산으로 와가지고 아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시 마산 사람들이 김주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어머니가 애타게 아들을 찾았고 마산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저수지에서 물 퍼면서 사람들이 모인 장면인 것 같은데 비까지 오는데 다들 저렇게 우산 쓰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시신을 찾기 위해서 뭐 영안시 같은 데도 다 뒤졌다고 그래요. 찾다가 나중에 지쳐서 포기하고 돌아간 날짜가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 아침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고 한 3시간쯤 있다가 아들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당시 김주열이 이제 시위에 나가려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못 나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를 속이고 이제 몰래 나가기 위해서 교복을 벗어놓고 그냥 그 하얀 셔츠 바람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하얀색 옷 같은 게 훨씬 더 눈에 확 띄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꺼먼 교복을 입고 시위를 하는데 김주열만 유독 하얀색 티를 입고 시위를 하니까 이게 아마 경찰의 눈에 확 띄면서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저 사진이 우연하게 찍힌 게 부산일보의 마산주재 기자 허종 기자라는 분이 저것을 찍었는데 경찰이 도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가서 우연한 제보로 인해서 찍었던 거죠. 1960년 3월 15일은 단군 이래 희대의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민주당의 조병옥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자유당 이승만 단독 후보입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 장면 후보의 경합이었죠. 3.15 부정선거에서는 4할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살다가 이사 간 사람, 살았는데 이미 죽은 사람, 그러니까 허위의 인물들을 다 기재를 해서 그 사람들 명의로 투표를 해서 미리 넣어두는 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3사람, 5사람, 9사람씩 몰려다닙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회유하고 협박해서 자유당을 안 찍으면 너희 큰일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는 예, 찍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가서 다르게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투표소 자체를 자유당이 다 장악해버린다. 깡패 동원해서 야당 참관이 다 쫓아내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거죠. 지금부터 개표를 할 거야. 장면을 찍었단 말이지. 이럴 경우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 손가락에 인준을 묻혀. 이러면 표가 무슨 표가 돼? 무효표가 되는 거지. 피아노표만 있으면 너무 티가 나지 않겠어? 장면을 찍었네? 그럴 때는 옆에 하나 더 찍어. 이런 무슨 표? 이거 무효표 되는 거죠? 무효표 되는 거죠. 무효표. 이걸 가리켜서 쌍가락지표. 여기 보면 이게 다 장면을 찍은 표란 말이지. 이러면 이기붕을 찍은 표가 있습니다. 네네. 위에 껴. 위에만 끼면 좀 아쉽잖아? 아래도 하나 더 껴. 그러면 위, 아래, 위, 아래. 제일 위에 이기붕, 제일 아래 이기붕. 그럼 이건 다 무슨 표? 이기붕 표지. 대표 부정의 방법은 피아노표. 피아노표. 쌍가락지표. 쌍가락지표. 샌드위치표. 샌드위치표. 이것이 3.15 부정선거죠. 영화 타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 아닌 빼기 또 반장 선거 이렇게 안 해요. 이승만 단독 출마였기 때문에 뭐 100%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발표된 거를 보면은 전체 유권자에서 한 86% 정도의 득표로 네. 이승만이 당선되고 부통령은 74% 정도로 이기붕이 당선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투표함을 열었을 때 너무 이승만 이기붕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어떤 지역은 유권자 명부까지 조작해가지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 수보다 이승만 이기붕 지지표가 더 많이 나요. 나중에 부랴부랴 숫자를 다시 뜯어고치고 결국에는 나온 숫자가 86%, 74%. 왜냐면은 이기붕이 이승만보다 더 많이 표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불경한 거니까. 선거 있기 한 달 전에 상대방 후보가 급서를 합니다. 조병호 예, 조병호 네네. 후보가 미국에서 수술받고 바로 돌아가셔서 이승만 후보가 단독 후보가 되죠. 그래서 당시 법에 따르면 단독 출마 시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만 득표를 하면 당선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누워서 떡 먹기. 그냥 이제 투표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였는데 이런 술수를 써서까지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도대체 당시 이승만의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86세. 굉장히 많죠. 당시 남성 평균 수명이 60세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사실 임기 중에 언제든지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사망하면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이 부통령을 만약에 야당한테 뺏겨버리면 이승만이 죽는 그 순간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이제 죽은 이후에도 계속 자유당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특히 부통령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부정선거까지 이렇게 저지르게 된 거죠. 이건 이승만 때문에가 아니라 부통령을 이기붕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당시 특히 이기붕은요 여러 가지로 인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또 본인도 또 몸이 안 좋아서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승만은 2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이 1인자로서의 자기만의 그 영역을 확고하게 구축한 사람이고 네네. 2인자들이 아무리 자기 밑에서 같이 협력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들이 커서 자기의 권한을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이기붕이 이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면에서 야심도 적고 네네. 사람이 좀 뭐 온순하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기붕이까지 갔던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입학을 바로 앞두고였어요. 당시 고등학생은 영향력도 적지 않았죠. 그리고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심이나 책임감도 지금하고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사실 정치적으로 익숙하게 동원되고 또 정치적인 현장에 나섰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도 호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국가로부터 수직적으로 각 학교에 다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군사적으로 훈련하고 동원하고 반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념을 주입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움직이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죠. 학생 시위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게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학생들이 먼저 부정선거의 징조들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한 건데 계기가 됐던 것은 그날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이제 일요일 날 학교에 나오게 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을.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분노한 거죠. 일요일 날 나오게 했던 이유가 겉으로는 그날 시험을 보겠다 아니면 그날 영화를 상영하겠다 토끼 사냥 뭐 이런 걸 한다던데 토끼 사냥을 가겠다 뭐 이렇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학생들 나오게 했는데 이 당시 학생들이 속내를 모르지 않습니다.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야당 후보 장면 후보의 유세가 있었고 그 장면 후보의 유세에 학생들이 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유당에서는 어떻게든지 야당의 집회 숫자를 줄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학생들을 모두 그날 학교에 나오게 한 거죠. 더 분노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전날은 자유당 유세였어요. 그날은 학교를 가는 날인데 단축석을 해가면서 자유당 유세에 보냅니다. 뛰쳐나온 학생들이 주로 외쳤던 구호가 학생을 정치적으로 동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학원의 자유를 달라. 민주주의를 지키자.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6.25 전쟁 직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북과의 관계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해서 네.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굉장히 교육을 강화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일이 되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뭐 시가 행진을 합니다. 의장대도 나타나고 경축 편대 비행도 했답니다. 학생들 수천 명을 동원해서 매스게임도 하고 그리고 경축 마라톤 대회, 경축 무술 대회, 글짓기 대회, 합창 대회, 임시 공휴일을 정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호가 우남입니다. 1955년도가 이승만이 태어난 지 이제 만 80년이 되는 80회 뭐 탄신일 네. 같은 거죠. 그 이승만을 사실상 이제 우상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상을 건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파고다 공원은 물론이고 남산에 엄청나게 큰 동상이 서게 되고요. 우남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광화문 앞에서 짓게 되는데 4.19 이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죠. 그때는 이승만이 쫓겨났으니까 시민회관으로 바뀌고 그 시민회관이 오늘날의 세종문화회관이 돼요. 미국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이승만이 많이 접하고 배워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박혀 있었던 유교적인 마인드, 왕조 국가에서 본인이 또 양녕대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본인을 해외 소개할 때는 조선의 왕자처럼 소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왕이라고 생각했네요. 이 4월 11일 그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그라들었던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를 다시 촉발시키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대거 거리로 나섰던 그것이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입생 환영회 인척이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청 옆에 있는 서울시의회에 몰려갔습니다. 3,000명이 갔다고 하니까 거의 전교생이 다 갔다고 볼 수 있어요. 부정선거 다시 하라, 김주열 죽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문제는 해산할 때 벌어집니다. 을지로를 따라서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부의 인원이 종로로 틉니다. 방향을 가다가 천일백화점 앞에서 깡패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때는 정치 깡패가 많이 있던 때죠. 쇠파이프라든가 몽둥이 이런 것을 휘두르면서 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고대생들이 다칩니다. 이승만 정권에서 정치 깡패는 경찰의 보조 경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찰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깡패를 이용해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때 고대생을 직접 습격했던 단체는 대한방공청년단이라 그래서 아예 3.15 부정선거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저 사진이 네. 4월 19일 아침 네. 그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이제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고 충격을 받는 거죠. 요거는 동아일보에 실린 건데 고대생 일명 피살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근데 또 이번에 고대생이 시위에 나섰다가 깡패한테 맞아 죽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줬을까. 근데 여기 물음표가 돼 있다는 거는 이게 너무 급박하게 써가지고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은 없었어요. 죽진 않았던 거죠. 뭐 조금 과장된 거였지만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실제로 100여 명 넘는 거의 200명 가까운 고대생들이 깡패들에 의해서 피 흘리며 쓰러졌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큰 분노를 자아내게 되고요. 특히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4월 19일 날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시위를 시작했고 그들이 서울대학교 앞을 지나면서 시위를 적시 준비 중이던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합류
합류를 해서 서울 곳곳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이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곳 국회의사당입니다. 1차 지점에서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 대오를 어디로 돌리느냐? 경무대, 지금 청와대죠. 이승만 대통령의 이 관저로 향하는 겁니다. 여기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부수면서 수도관 같은 것을 굴리면서 학생들이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깡패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 깡패들이 항상 자신들을 포장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 상징이 바로 반공입니다. 그래서 이 반공회관이 여기 지금은 이게 KT 사옥인가요? 관공회관에 결국에는 시위대가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여기는 사실 깡패의 소굴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더 이상 경찰력으로는 시위대를 막을 수 없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피해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때 이제 경찰의 발표로 시위는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4월 25일에 또 어떤 사건으로 시위가 또 재점화됐어요. 꺼져가는 시위의 불씨를 살린 사진이죠. 4월 25일 거리에 나선 교수들의 모습입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 257명이 모여서 이승만 하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 4월 19일 날 계엄령 선포 이후에 시위는 일단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군대 앞에서 시위를 할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이제 상황을 25일 날 교수들이 깨는 겁니다. 계엄령을 위반해 가면서 시위를 벌이는 건데 당시 교수는 지금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정말 지도층의 한국 사회 느낌? 최고 원로, 네. 최고의 네. 지성인들이기 때문에 백발성성하게 휘날리며 학생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나오니 군인들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위가 재개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250여 명의 교수들로 시작하지만 저기에 이제 학생들이 따르고 시민들이 따르면서 저 대오가 1만 명 정도로 금방 불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 날인 26일 날 아침이 되면 10만 명 정도의 군중이 다시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벌입니다. 4월 25일 날 교수단이 명백하게 이승만 하야를 아주 중요한 목표로 제시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4.19 혁명의 이제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이승만 하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교수단 뒤를 따라 나선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시민들이 탱크를 접수한 사진이에요. 계엄령이 선포되긴 했지만 군인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군인 만세 그리고 이승만 하야를 외쳤죠. 시민들이 올라탔을 때도 군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위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이 저렇게 시위를 사실상 방조한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하나 확실한 것은 군이 이승만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킬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왜 누구의 의지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이제 당시에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이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사실상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결국 군을 동원해서 시위를 막지 않았다. 뭐 이런 또 주장이 있는 거죠. 초등학생들까지 이 시위에 참여한 건데요. 부모 형제에게 총뿌리를 대지 말라라고 적힌 프레카드를 든 아이들이 총 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때 시위 참여했던 초등학생이 쓴 그런 시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도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 4.19 시위가 있던 날에 현장에 있던 전한승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됐어요. 승상으로 사망을 하게 됐고 심지어는 4.19 혁명 최연소 희생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저 시위대가 수송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에요. 자기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노하고 항의하면서 4월 26일 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너무 자세히 보면요. 약간 눈물 자국이 좀 있어요. 보여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결정적 장면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서민석 선생님의 아버님이시라고요? 당시 제가 중동고등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우리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뜻을 같이 모아가지고 4.19 걸기를 한 거죠. 계엄사령관을 당시에 했던 송해찬 장군이 직접 시민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나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계엄사에서 선택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꼭꼭 집어서 하야하시라고 그랬죠. 비서실장이 대모대 대표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돌아서시면서 첫 마디가 정말 국민이 날 하야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물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야하겠다. 그럼 하야 성명 발표하십시오. 그럼 제가 대표로 데모 군중을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야하겠다. 186명이 피를 흘리셨고 또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1960년 4월 26일 시민대표와 면담 후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한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12년의 독재 정권은 수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마침내 막을 내렸다. 4.19 이후에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하고요. 그리고 1965년도에 사망을 합니다.